새로운 종으로 나서는 현대사회의 인간을 우리는 어쩌면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종을 창조했으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처럼. 그렇게 유발 하랄이라는 이제 사피엔스의 작가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 신의 존재가 되어버렸다. 호모데우스. 신이 되려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신이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규정을 해야 됩니다. 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예요. 조물주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창조 정신, 창조 능력이 있어야 신의 반열에 오르는 것인데, 자,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불을 훔치다가 인간에게 갖다 줍니다. 인간은 이 불을 가지고 암흑을 밝히죠. 어둠을 밝히면서 뭐가 되죠? 문명이 태어나고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문명을 지금까지 이룩해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다?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창의성입니다. 창조력.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그 창조력이 인간에게는 창의성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 창의성은 뭘 하죠? 우리가 우주를 보고요. 태양 가까이 날아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종까지 만들어 냅니다. 이것이 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 신성의 첫 번째 원칙, 창조 능력입니다. 두 번째 신성. 자, 이 영화 이거 뭔지 기억하시죠? 그죠? 신과 함께. 신과 함께 영화가 이제 1, 2편 뭐 다 합쳐서 한 2천만 가까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영화가 인기를 끈 비결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 설화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예요. 저승사자. 그죠? 여기 보면 저승사자가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렇게 딱 바바리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는 이렇게 까만 가쓰고 얼굴에 분칠하고 여기 입에는 조수바 먹은 것처럼 시커멓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저승사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죽으면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죽음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죽음 너머에 다른 저세상, 저승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저승사자가 한국에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일본에서는 사신이라 부르죠. 사신. 그 영화 데스노트 이런 거 보면 사과 좋아하는 사신 나오고, 그리고 유럽에도 사신이 있어요. 아마 만화나 이런 데서 좀 보셨을 건데, 까만색 망토 쓰고 낫 같은 거 들고 허리 꾸부정해서 있는 그게 저승사자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는. 그런데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죽음을 육신과 영혼을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학에서도 영혼이 존재할까요? 과학에서도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과학에서의 영혼은 뇌의 화학 작용일 뿐입니다. 그죠? 뉴런과 신경세포에 의한 기억과 감정, 이런 것들은 그냥 화학 작용인 거예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과학과 의학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물질적인 무언가가 소멸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화를 뭐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고 그 마지막에는 소멸을 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이 의학적 알고리즘을 풀어낸 사람이 2009년도에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박사인데 노벨상을 받았어요. 2009년도, 10년 전에 이미 노화의 비밀을 풀었어요. 이번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있는데, 자, 세포가 분화할 때는 다 염색체가 이제 분화해서 뭐 유전자 정보도 전달하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복제도 하고. 근데 염색체 말단에는 텔로미어라는 이 빨간색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텔로미어가 분화할 때마다 점차 닳아요. 닳고 닳아요. 닳고 닳아서 쭉 작아지는 그 과정을 노화라 부르고요. 닳고 닳아서 없어지는 게 바로 뭐다? 죽음입니다.
근데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의 연구는 뭐였습니까? 텔로미어가 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후에 하버드 의대에서 생쥐 실험을 했습니다. 이 텔로미어가 줄지 않게 하는 효소가 텔로머라제라는 건데 그걸 개발을 해서 생쥐에게 투약했더니 생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춘했습니다. 진짜 회춘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물론 생쥐와 인간의 유전자 구조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걸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언제 적용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를 밝혀냈어요. 뭐? 노화의 비밀, 죽음의 원인. 그 얘기는 언젠가는 우리가 과학기술로 노화를 멈추거나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벌레 같은 건 뭐처럼 보이세요? 이건 나노로봇입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암 조직 같은 것들을 이제 떼어내는 그런 역할은 나노로봇인데 이런 기술도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캡슐 내시경이라는 게 개발돼서 임상실험까지 다 성공했다고 해요. 캡슐 내시경이 뭔가요? 조그만 이제 캡슐 형태의 알약 같은 그 캡슐을 먹으면 이 먹는 즉시 몸속으로 쭉 장기를 타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항문으로 나올 때까지 안에 있는 장기의 사진과 모습들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시경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30년 전에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금은 내시경이다, 복강경이다 해서 어떤 간단한 그런 도구와 기계만으로도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다 배를 째고 복개 수술을 해야 했던 것들을 지금 다 간단히 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이런 나노로봇이 우리 몸속을 다니면서 수술한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 아일랜드의 한 장면인데요. 요 관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다 복자인간입니다. 복자인간. 복자인간이 뭡니까? 나와 똑같은 유전자 구조를 가진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내가 아플 때 복자인간의 위를 떼어다가 나한테 이식을 하고 복자인간의 간을 떼어다가 이식을 하고 그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만 충분히 이 기술은 가능합니다. 복제형 돌리가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죽은 지도 꽤 됐고. 그죠?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 그래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편집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유전자만 취사 선택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중국에서 유전자 가위를 편집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은 게 불만인 사람은 그 유전자를 편집을 할 수가 있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불멸로 이끕니다. 그죠? 신의 특징 두 번째는 불멸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 앞서 말한 창조와 불멸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은 신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꼭 좋은 일일까? 마치 우리가 이카루스처럼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달아준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오르다가 태양빛에 날개가 녹아 떨어지는 이카루스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도 역시 퍼져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말씀드렸지만 이 미래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와닿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테슬라 모터스와 스페이스 X의 CEO인데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미래에는 얼마 후에는 20대 80의 사회가 온다. 이게 파레토의 법칙 그게 아니라 20%만 직업을 갖는다. 그럼 80%는 어떻게 되는 거지? 미국의 사례를 볼게요.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처음 도입됐을 때 엘리베이터 도움이라는 직업이 존재했는데 1950년대 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곧바로 반토막이 나고 어떻게 됐냐면 사라졌습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엘리베이터 도움이라는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다음 사진 왼쪽 밑에를 볼까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 하는 사람이죠? 버스 안내양, 버스 차장. 그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거 보이도 되게 뭔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옛날에는 버스 타면 다 저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없어진 게 1989년도 충청도에서 없어졌어요. 다른 뭐 서울 같은 데는 더 일찍 없어졌고. 이게 없어진 이유는 뭐냐? 버스에 일단 자동문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 벨이 생겼어요, 벨. 그 다음에 교통카드가 생기면서 버스 안내양이 굳이 문을 열고 닫고 할 필요도 없고 동전을 거슬러 줄 필요가 없던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죠. 위에 사진 볼까요?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쓰러진 볼링핀을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세워줘야 했습니다. 황당하죠? 기술의 발전은 늘 인간의 일자리를 없앱니다. 직업을 증발시켜요. 그런데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뭐 인간의 일자리를 다 대체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신체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확장돼 수레바퀴가 되고 자전거가 되고 자동차가 되고 비행기가 됐고요. 눈이 확장돼 안경이 되고 여하튼 뭐 프로텍터 슬라이더가 되고 홀로그램이 되고 TV가 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기술혁명은 인간의 신체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합니다. 지적 노동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이미 지금 산업 현장에선 인공지능이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냐 하면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일컫는 의사 또한 AI 의사 왓슨이 나와서 활약 중입니다. 인공지능 의사 왓슨에게는 암 환자 40만 명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명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명의라 불러요? 딱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보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게 무슨 병이고 이 병을 어떻게 진단해서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잘 고칠 수 있다. 이게 딱 나오는 인사이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명의라 부르잖아요. 그럼 명의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의학 지식도 많아야겠지만 두 번째, 제가 더 중요한 건 임상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 의사 왓슨은 암 환자 40만 명의 임상 경험이 들어있다니까요. 인간이 AI 의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도 이미 나왔어요. 자, 변호사가 자기 일을 잘하려면 뭘 많이 알아야 돼요? 물론 법률도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판례를 많이 알아야 돼요. 판례를 많이 알아서 어떻게 내가 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워서 재판부를 설득할 것인가. 인공지능 변호사만큼 인간 변호사가 판례를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도에 우리 직업이 어떻게 바뀔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황색만큼 우리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네이버에 제 이름 쳐보시면 쉽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저와 같은 기자 50%, 판사 58%, 경찰 88%, 의사 70%가 2030년도에 인공지능의 역량으로 대체가 된다는 게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게 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럼 뭘 하게 되냐면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 나라에서 기본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갖고 정부가 만들어낸 가짜 직업, 페이크 잡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더 뉴요커라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죠. 커버 스토리를 이렇게 다뤘어요. 로봇이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우리 산업을 일구는 그런 시대. 인간은 뭐 하고 있죠? 구걸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이런 계급의 분화가, 계급의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진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1, 2계급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3계급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밑에 있는 대다수 99%의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명령에 따라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제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자, 이분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예요. 이제 엘빈 토플러의 뒤를 잇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했냐면, 대학 절반이 사라진다. 왜 사라지냐? 지식이라는 것이 반감기가 매우 짧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배우는 지식만으로는 현실 세계에 나와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19세기 산업시대의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계를 쓸 줄 알아야 되니까. 그죠? 단순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스킬, 산업적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낸 근대 학교 체제가 지금까지도 유지돼 왔다는 겁니다. 시대별로 중요한 어떤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현대하고 제일 비슷한 데가 어디예요? 중세예요. 우리가 중세를 뭐라 부르죠? 암흑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창의적이고 직관적이고 뭔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르네상스와 고대 로마 이런 시기로 우리의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인공지능 번역기 많이 쓰죠. 구글 번역기나 또 파파고나 이런 거 쓰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인공지능 번역기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때도 외국어 교육은 필요할까요? 어떠세요? 외국어 교육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외국어 교육이 하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어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잠깐 설명드리면, 자, 인간의 사고를 규정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그죠? 언어를 통해 인간은 사고하고 언어가 있어야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뭘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이런 생각은 이미지와 동영상, 소리, 촉각, 오감으로 상상을 합니다. 그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고, 자글자글 이렇게 연기가 뿜어 나오고. 그런데 다음 주에 내가 기획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기획안을 어떻게 써야 되지? 주제를 뭘로 잡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고의 과정은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는 내가 아는 세상의 한계는 곧 내가 아는 언어의 한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문화와 의식, 사고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영어에서는 I love가 먼저 나와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느끼는 내 마음이 중요해서 love를 먼저 얘기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나는 너를, 내 마음을 얘기하는 것보다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더 존중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면 영어와 달리 자기 의사표현과 감정표현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언어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와 독일 사람들에게 다리, 브릿지, 교량, 사진을 보여주고, 자, 이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프랑스인들은 좀 예술적이고 낭만적이고 감성이 있으니까 아름답다, 분위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독일 사람들은 되게 이제 견고하고, 그죠? 계산을 잘하고, 그러니까 다리가 튼튼하다, 다리가 아주 잘 지어졌다, 견고하다 이렇게 답을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편견은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면 정반대의 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유럽에는 이제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있죠. 그죠? 독일어로 다리는 브로크인데, 브로크는 독일어에서 여성 명사예요. 근데 프랑스어로 다리는 뽕, PONT 뽕인데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성 명사다 보니까 앞에 정관사 르가 붙어서 르뽕이라 그래요. 여성 정관사 라가 아니라 르뽕. 결국은 남성 명사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오히려 다리를 보고 견고하다, 튼튼하다 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독일에서는 그 반대로 아름답다, 우아하다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 언어가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우리가 일상생활과 단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공지능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와 의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쓰이지 않는 라틴어를 배우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의 이튼스쿨 같은 그런 유명한 사립초등학교들. 이유가 뭐겠어요? 라틴어 원전을 읽기 위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 앞에 나와 계신 이 세 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분을 일컬어서 이제 세계의 성인이라 부르는데, 이 세계의 성인들이 뭘 하셨냐면 인류 정신 문화의 꽃을 활짝 피웠던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뭐가 고통스럽거나 힘들거나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빌려오기도 하고 공자님 말씀을 찾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의 아주 직관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요. 남자죠. 남자로 추정됩니다, 일단. 예. 남자일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남자로 알고 있으니까. 공통점은 나이가 비슷해요. BC 5세기 전후에 활동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죠?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인류 정신 문명의 이제 가파다 같은 분들이 어떻게 같은 시대에 저렇게 살았지? 이때 동양과 서양이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일단 고대 그리스를 잠깐 가봐야 됩니다. 보면 여기 미케네가 있고요. 크레타가 있고 트로이가 있는데 이게 BC 1200년경이에요. 자, BC 1200년경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이제 알고 계시죠? 호메로스 일리아스가 뭡니까? 이 트로이하고 미케네하고 전쟁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트로이에는 페리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좀 사고뭉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동생인 메넬라오스가 왕으로 있는 스파르타 왕비를 납치해 가요. 뭐 납치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둘이 사랑에 빠져서 도망갔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왕비를 납치해 가니까 뭐 큰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메넬라오스가 미케네의 자기 형 아가멤논 왕을 찾아가서 형, 나 마누라를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아가멤논이 화를 내겠죠. 그래서 뭐 합니까? 트로이를 쳐들어갑니다. 물론 아가멤논은 단순히 이제 제수씨를 뺏겨서 뭐 전쟁을 일으켰다기보다는 호시탐탐 트로이를 침략하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명분이 필요했던 거지. 그런데 싸워요. 싸워서 어떻게 되냐? 뭐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트로이의 목마 전법으로 미케네가 이깁니다. 그리고 트로이는 멸망을 하죠. 그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킬레우스, 그죠? 영화 트로이에서 아킬레우스 역할을 맡았던 브래드 피트. 자, 브래드 피트 이제 리즈 시절이죠, 이때. 이제 꽃미남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근육도 멋지고. 근데 이 강성했던 미케네가 트로이까지 침략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후에 북방 이민족이 쳐들어옵니다. 도리아 민족이라고. 북방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미케네를 멸망시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멸망해요. 그렇게 강성했던 미케네가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요 갑옷하고 툭하고 칼을 한번 잘 보세요. BC 1200년경.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BC 1200년은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북방 이민족, 그 야만인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도리아 민족은 뭘 갖고 왔냐? 철기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람보르기니하고 마티즈가 경주하는 것과 비슷했던 거예요. 그렇게 도리아 민족이 그리스를 침공해서 지배하다가 한 300년 정도 흐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스, 도시국가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폴리스의 시민들은 도리아 민족이 가져온 철제 무기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썼냐면 농기구로 만들어 썼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농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요새는 뭐 농사를 지을 일이 별로 없어 잘 모르지만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땅을 개간하는 거죠. 그죠? 땅을 깊이 파서 뒤엎고 해야 이 영양이 풍부해지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동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땐 땅을 깊이 팔 수가 없었어요. 잘 부러졌기 때문에. 근데 철제 농기구를 쓰면서 땅을 깊이 파고 또 그때서야 비로소 뭘 이용할 수 있게 됐냐? 농사의 소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경을 실시하면서 농산물이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늘어나겠죠. 그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대강 우리가 15시간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5시간만 일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는 뭘 하죠? 사람은? 놀죠. 그죠? 놀아요. 놀다가 그 중에 특이한 사람은 쓸데없는 고민을 합니다. 아,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해요.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철학자예요. 이오니아의 철학자 탈레스 같은 사람부터 시작된 그 학문의 계보가 소피스트에 이르러서 전성기에 이릅니다. 인류 최초로 지식인이라는 계층이 생겨난 거였고 그 지식인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테네 학당 중국에서도 벌어집니다. 중국의 누구? 공자. 그죠? 최초로 철기를 쓴 나라는 이집트인데 그 철기 기술을 확산시켰던 곳은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서쪽으로는 도리아 민족이 유럽으로 철기를 전파하고요. 동쪽으로는 스키타이와 같은 유목 민족들이 철기를 전파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서도 그리스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최초의 지식인들이 생겨나죠. 그걸 뭐라 부르죠? 선비, 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소피스트와 같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걸 우린 뭐라 부릅니까? 또 제자백가라 부릅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한비자, 묵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철학자들 중에 제자백가 아닌 사람 혹시 아닌 분 아는 사람 있으세요? 제자백가 말고 동아시아 철학자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주자? 주자는 유학을 성리학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생활 의례와 준칙을 만든 거지 그 자체가 철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없어요. 그 정도로 2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정신 문명이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시작은 다 모두 어디에서 비롯됐다? 철기혁명. 기술의 발전이 정신 문명의 전환이 되는 토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 문명, 우리의 인류 문명을 진보시키는 데 있어서 기술의 발전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위대한 지식인들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들이 키워낼 수 있는 교양 있고 지혜로운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평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여러분 같은 교양 있고 지혜로운 시민들이 있어야 기술 문명이 인간의 문명을 진보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혁명의 시대로 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인간혁명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1시까지는 내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먼저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술혁명이 인간 문명을 진보시키지 않은 사례도 있어요. 산업혁명이 대표적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증기기관과 방적기를 발명해냈죠. 증기기관은 되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뭐냐 하면 화석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을 화학적으로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방적기는 뭘 했습니까? 당시 이제 면직물 산업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는데 그 획기적으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가능하게 한 거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업혁명은 어마어마한 물질적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적 성장에 걸맞게 정신적 성숙을 했는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공장에서 이렇게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 그리고 대가를 받아가지 못했고요. 어린아이들이 공장에서 마신 분진 때문에 폐렴에 걸려서 채 20살이 되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술혁명의 혜택이 우리 인간 전체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에게만 돌아갔던 거죠.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그죠? 불과 한 세기 전에 전 세계의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비록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한 걸로 끝났지만 그 문제의식 자체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성장이 어디로 이어지나 하면 물질적인 어떤 에너지는 팽창을 하면서 제국주의로 치달아요. 식민지를 침략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자원을 수탈하고. 그죠? 그리고 급기야는 어디로 가냐면 2차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가서 과학기술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에 과학기술이 쓰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2500년 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같은 선각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민의 교양과 지혜의 토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죠.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인류 역사에 얼마나 큰 오점을 남겼어요. 그죠? 근데 히틀러가 권력을 쿠데타로 잡았나요?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나요?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히틀러가 대통령과 총리를 겸하는 총통이 되겠다는 국민투표, 개헌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 무려 찬성 투표가 89%가 나왔어요.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총통이 됐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거였습니다. 시민의 교양과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정치인을 우리가 욕하지만 정치인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리더가 변하지 않고 리더가 변하지 않는 한 국가와 나아가 인류와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기술혁명은 과거의 기술 발전보다 어마어마한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우리는 2500년 전 그리스와 춘추시대의 시민들이 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술혁명을 인간 문명의 진보로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치인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고민거리의 지점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아이들은 뭐 세계 올림피아드 대회 이런 데 나가면 늘 1등 하잖아요. 금메달도 받고 또 뭐 평균 IQ 이런 거 재봐도 뭐 전 세계 중에 항상 이제 앞부분에 있고 아주 스마트한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죠? 20세기에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스마트한 대한민국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판이 아니라
휴메니티를 갖춘 스마트로 가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제가 손에서 놔요, 이렇게. 리모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이게 떨어지는 것은 행복한 일인가요? 불행한 일인가요? 슬픈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없죠. 자연현상은, 또 자연현상을 일어난 과학을 현실에 적용한 기술은 그 자체가 방향성과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가치의 영혼을 입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스마트가 아니라 휴마트한 세상을 꿈꿀 때, 우리가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야 하고 가르치지 않고, 공부해서 남 줘야 돼. 네가 성공한 건 너 혼자 잘해서가 아니야. 너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 너를 밀어줬던 우리 사회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눠야 돼. 그런 휴마트한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앞서 이제 그 아틀란티스는 신화와 전설이라 그랬죠. 그럼 트로이는 신화와 전설일까요? 아니면 역사일까요? 역사. 혹시 신화와 전설이다 생각하시는 분? 네, 한 서너 분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화였다가 역사가 됐어요. 아, 그게 뭔 이상한 소리야. 처음에 트로이가 나온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역사책이 아니죠. 장편 서사시죠. 그죠? 서양 문명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죠. 서사시다 보니까 문학작품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이제 하이니 슐리만이라는 이제 고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7살 때 아버지가 일리아스 그 그림 동화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7살짜리 슐리만은 그거를 엄청 열심히 본 거예요, 책을. 뭐 한 수백 번, 수천 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꽂혀가지고 맨날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아킬레우스는 진짜야? 아가멤논은 정말 있었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처럼 이제 바쁜 현대인들의 아버지들은 바쁘니까,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가서 공부나 해, 이 녀석아.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슐리만의 아버지는 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좀 간지럽지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들아, 저 구름 너머에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직도 트로이의 유적과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비록 아빠는 가난해서 널 데려갈 수가 없어. 미안해. 하지만 너는 나중에 꼭 성공해서 꼭 트로이를 가보렴. 7살 슐리만에게는 그게 꿈이 된 거예요. 그게 상상이 된 거예요. 아까 꿈과 상상은 뭘 한다 그랬죠? 인간을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게 한다 그랬죠. 도전하게 한다 그랬죠. 슐리만은 그때부터 열심히 삽니다. 주경야독을 합니다.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배 타고 선원으로 일하고, 그리고 20세기가 넘어서는 아메리카로 가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골드러시 때잖아요. 그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리고 47살 되던 해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터키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트로이가 있었던 지역이 지금은 터키 땅이거든요. 터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거 이제 유물을 발굴하려면 역사가 고고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을 다 수소문해 봤는데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간대요. 왜? 트로이는 신화니까. 마치 웅녀가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버텼던 동부를 찾아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무도 안 따라가죠. 그래서 혼자 가요. 혼자 가서 현지에서 인부 구하고 뭐하고 해서 트로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냈습니다. 트로이를 발굴했어요. 30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트로이가 역사적 실체로 드러난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30년 후에 영국의 아서 에반스라는 고고학자가 아까 지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미케네와 크레타 문명을 찾아내면서 그리스 초기 문명, 우리가 에게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리스 고대 문명이 역사에 드러나게 된 거였습니다. 결국 트로이가 300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역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7살짜리
꼬마 슐리만의 꿈과 상상 때문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경쟁하고 인공지능과 싸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걸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키워서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한 가지 사실만 딱 전하고 싶은데요. 슐리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마지막으로 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꿈. 근데 이거는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꿈 때문에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니까. 그 꿈이 뭐였을까요? 힌트가 앞서 제가 다 드렸어요.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있어요. 그 마지막 꿈은 뭘 찾는 거였어요? 맞아요. 아틀란티스를 찾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후속 세대에게 자기만의 아틀란티스 하나씩 꼭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